27일 북미 정상이 다시 만납니다. 개최지는 베트남입니다. 북미 회담 무대로 이 베트남이 선정된 이유에 대해서도 많은 분석들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이제 북한에게 있어서 베트남은 사실 오랜 인연이 있는 그런 나라잖아요. 그렇죠. 예. 북쪽에서는 하노이를 더 선호하고 미국은 다낭을 더 선호한다. 뭐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북한이 이제 하노이를 원하는 거는 아무래도 대사관이 있고 그다음에 정치도시잖아요. 하노이라는 것은. 이곳은 연출하기에 굉장히 좋은 그 모양이기 때문에 유력하게 보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네네. 국교를 수립한 게 1950년이고요. 그리고 7년 후인 1957년에 호치민 주석이 북한을 방문합니다. 네. 그래서 동지적 관계로 발전을 하는데 특히 북한하고 베트남은 생각해 보세요. 미국하고 전쟁을 해본 나라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마도 북한이 가장 선망하는 게 베트남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미국과 싸워서 이겼거든요. 그런데 잘 나가다가 1978년에 이제 캄보디아의 폴포트 정권이 있잖아요. 그걸 베트남군이 들어가서 이제 무너뜨립니다. 근데 그때 폴포트 정권 친중 정권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북한에서 그걸 비난을 했죠. 베트남의 캄보디아 침공이다 그래서 비난을 했고요. 그 이후에 관계가 소원해져서 그 이후로는 그냥 공식적인 그 외교 관계만 있지 이렇게 실질적인 교류는 별로 없었다고 합니다. 세계에서 유일하게 미국과 맞서 싸워서 이긴 나라잖아요. 근데 이제 북한도 미국이랑 싸워서 지지 않은 나라죠. 근데 이런 좀 뭔가 묘한 양국 간의 그런 뭐 이렇게 연결고리 같은 그런 좀 느낌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베트남 사람들이 미국 사람들에 대해서 지금 뭐 되게 우호적으로 이렇게 하지만 자신감, 자부심, 뭐 이런 것이 바탕이 돼서 미국과 관계 개선에도 20년 만에 이제 국교 정상화 시키면서 미국하고 지금 좋은 관계를 맺었잖아요. 미국도 북한에게 당신들도 이렇게 될 수 있다라는 메시지를 줄 수 있는 장소. 그다음에 이제 북한 입장에서는 또 베트남이 좀 편하죠. 그런 점에서는. 같은 좀 공감대가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런저런 점에서 베트남은 북미 정상회담에는 굉장히 좋은 장소다. 그야말로 저희가 얘기하는 장소의 정치학이죠.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은 여기를 택한 그 아이디어는 참 그 절묘했다고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싱가포르 같은 곳은 사실은 북한의 현실에 비추어 그렇죠. 너무 멀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베트남 같은 경우는 그 적대 관계를 청산하고 어쨌든 다시 미국과 그 관계를 이 정상화해서 사회주의 체제를 유지하면서 경제 발전을 이뤄내고 있다고 하는 그런 좋은 롤 모델이 될 만하고 앞으로 베트남의 모델을 잘 받아들여서 발전시켜 나가면은 미국과의 국교 정상화 이후에 경제 개발도 또 해나갈 수 있으면서 그 사회주의 체제도 안정적으로 유지해갈 수 있는 뭔가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는 점에서는 저는 참 아주 적절한 여기를 장소 선택을 했다고 생각해요. 베트남이 미국과 국교를 수립한 게 1995년이잖아요. 그리고 나서 20몇 년이 지났단 말이죠. 지금 우리가 베트남 가면 별로 차이 못 느끼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하고 이렇게 물건 사고 뭐 이러는 데서 체제의 차이 같은 거 못 느낀다는 거죠. 가끔가다 정치적으로 여기는 공산당이 뭐 지배한다 이 정도만 느낀단 말이죠. 우리에게도 의미가 있는 게요. 작년 기준으로 베트남의 해외 투자가 미국이 제일 많았고 2위가 한국이었어요. 그만큼 한국이 베트남에 많이 투자를 했고 길거리에도 봐도 일본차 다음으로 많이 돌아다니는 게 현대 기아차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김정은이 와서 보면 또 다른 느낌이 아마 있을 겁니다. 싱가포르하고는 확실히 다른. 싱가포르는 먼 미래라고 하면 여기는 가까운 미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자극을 받을 수 있다라는 점에서 저는 아주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북한이 갈 수 있는 세 가지 모델이 있는데 중국이 있고 베트남이 있고 싱가포르 있잖아요. 중국 모델에 대해서는 김정일도 8번 가서 보고 김정은도 최근에 서너 번 가서 볼 정도로 이미 상당한 정도 학습이 되어 있었던 것이죠. 또 하나가 이제 싱가포르 모델인데 싱가포르 모델은 어쨌든 체제 안정이라고 한 점, 경제가 지적적으로 발전했다고 한 점에서는 모델이 될 수가 있어요. 가령 평양과 개성과 해주, 남포를 갖다가 국제금융지, 국제관광지로 조성한다고 한다면 그래서 외국인들이 거기 가서 5만 명, 10만 명이 일을 한다고 한다면 어떠한 평화협정보다 더 강력한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외국에서는 자국민이 있기 때문에 공격을 할 수가 없고 북한도 그만큼 거기서 경제적 성공을 이뤘기 때문에 한국말을 하면 거의 무너뜨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싱가포르 모델도 계속 얘기가 되어 왔습니다만 싱가포르는 지금 사실은 굉장히 쫓아가기에는 너무 먼 거죠. 남는 게 이제 베트남인데 이제 사회주의 국가에서 시장 국가로 변화하는데 첫째는 국영 기업을 내놓는 것이고 그러니까 민간 기업을 키우는 것이고 두 번째는 가격 체제를 갖다 자유화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북한도 이미 상당한 정도 사실은 민간 기업도 생기고 장마당 경제에서 이중 가격 구조지만 시장 경제가 생겼는데
끝으로 대외 개방이 되어야지만 자본 축적을 통해서 고속 성장을 할 수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중국 모델과 베트남 모델이 사실 거의 비슷하지만 베트남 모델은 외자를 많이 유치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북한이 제일 필요로 하는 것은 외자거든요. 우리가 아시아에서 4마리 용 얘기했잖아요. 옛날에 싱가포르, 홍콩, 타이완, 한국. 다른 나라는 이제 우리보다 2배, 3배 더 성장을 했죠. 그다음에 이제 브릭스 모델이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브라질, 러시아, 인디아, 또 차이나.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볼 때는 빅스 정도가 되는 것이 아닌가. 빅스라는 게 이제 미국하고 대립했던 나라. 베트남, 이란은 이제 뭐 사실 다 결렬됐지만, 쿠바, 조선. 이렇게 빅스라고 하는 그런 모델이 만들어질 수가 있는 것이 아닌가 조언을 해봤는데 그 이란이 좀 안 돼갖고 좀 막 바꿔서 그냥 베트남 조선 모델 벤처 캐피탈리스트 VC 모델 뭐 이런 것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장명서로요. 장명서. 지난 1차 북미 정상회담의 그 싱가포르 공동선언을 통해서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 노력이라는 그 밑바탕을 마련을 했다면은 이번에 이제 2차 북미 만남에서는 북한의 비핵화 실행 조치와 또 미국의 상응 조치를 어느 정도 주고받을 것인지 이런 구체적인 의제들이 테이블 위에 오르게 될 텐데 핵심은 뭘까요? 그 이제 싱가포르 1차 북미 정상회담 내용 유일하게 좀 구체적이었던 것이 북한 내 미군 유해 송환. 이게 조금 실천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이었지 나머지는 추상적인 선언 같은 거였죠. 가장 중요한 게 이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노력이 뒤에 붙었어요. 근데 이제 이거는 역사적이고 상징적인 사건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추상적인 수준으로도 뭐 굉장히 큰 평가를 할 수 있었지만 이번에 이제 두 번째 만남이기 때문에 이제 구체적인 성과를 내놔야 되는 부담이 양국한테 있는 거죠. 근데 우리 청와대도 그런 바람을 아주 강력하게 입장에서 냈어요. 보면 베트남에서는 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진전의 발걸음을 내딛어주기 바란다. 근데 이제 이렇게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진전의 발걸음이 있으려면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의 상징보다 약간 더 나가는 정도 갖고는 저는 안 될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지금 가장 최근까지도 북한은 미국에 대해서 강도적인 요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비난을 했었거든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아주 구체적인 일정이 나오지 않으면 또 그런 가지고 트집을 잡고 서로 이제 불신의 골만 깊어질 수 있겠다. 거기에 싶어요. 강도적인 요구라는 게 핵사살 리스트 내놓으란 얘기예요. 그렇죠. 뭐냐, 그 내놓으면은 니들 언제든지 타격할 텐데 우리 다 내주고. 근데 이제 뭐냐라는 미국은 그걸 바라는 것이고 북한은 이제 선 제재 완화 이거를 바라는 것인데 서로 이제 평행선만 달려왔잖아요. 근데 이제 이것에 대해서 아주 세밀한 타임테이블이 나와야 되는데 과연 이번에 이제 비건 대북 특사가 가서 적극적으로 한 것 같지만 그럴 만한 시간적인 여유가 있었겠느냐. 라는 점에서는 좀 우려가 있어요. 그 전에 이제 스웨덴에서 그 실무 회담이 있었고 스웨덴에서 제가 볼 때 큰 골자는 거기서 정해졌다고 봐요. 그리고 거기서 스웨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 상당한 진전이 있었던 그 내용을 이번에 비건이 가가지고 아주 세세하게 협상을 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러기를 바라는데요. 근데 이제 그 최근에 폼페이오 장관이 미국인의 안전이 최우선이다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굉장히 우리 한국 사회를 걱정케 하는 그런 일이 있었죠. 물론 그때 이제 뭐 완전한 비핵화가 목표다라는 말을 뒤에 덧붙이긴 했지만 어쨌든 그 사람들의 목표는 미국인의 안전이 최우선이다. 그럼 그 말은 뭐냐면 하원을 장악하고 있는 민주당이 굉장히 이 북미 정상회담에 굉장히 비판적인데 그 사람들한테 내놓을 수 있는 구체적인 성과물을 내놓기 위해서는 어쨌든 비핵화보다는 좀 더 쉬운 ICBM 포기 이 부분을 우선적으로 딜을 할,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스몰 딜이죠. 빅 딜이 아니라 스몰 딜에 집착할 그럴 우려가 있다. 간단하게 보면 이번에 비건이 얘기했던 것처럼 언젠가 포괄적으로 그 리스트를 내놓으면 되겠다 하고 과거의 핵 문제에 대해서는 미국이 한 발짝 양보를 한 것이죠. 그다음에 이제 미래의 핵이 있지 않습니까? 미래의 핵이라고 하는 건 이제 앞으로 핵무기로 발전할 수 있는 걸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것에 대해서는 군사훈련을 중단했고 저쪽에서는 실험을 갖다가 핵미사일 실험을 갖다가 중지하지 않습니까? 실험을 해야지 미래 핵을 만들 수가 있는 건데 미래 핵에 대해서는 지금 중지가 되어 있는 상태인 겁니다. 그럼 남은 게 이제 현재의 핵 아닙니까? 현재 가동되고 있는 영변의 핵 프로그램, 또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 기타 등등. 여기에 대해서는 김정은이 작년에 김영철을 통해서 그걸 다 없애겠다. 플러스 알파도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전제 조건은
너희들이 상응하는 대우를 갖다 해주겠다는 것. 이것을 미국은 그동안 노를 했었는데 이제 동시적 병행적으로 가겠다. 얘기를 한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 동시적 병행적 현재 핵에 대해서 협상을 하는 건데 그 포괄 범위는 서로 상응하는 정도에 따라 달라지지 않겠냐. 그런데 큰 원칙은 지금 과거의 핵은 일단 유보하고 미래의 핵은 일단 반 해결됐으니 현재 핵을 갖고 빅딜을 하고 있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는 것이죠. 우선 이제 경험이라는 게 매우 중요하잖아요. 여태까지 만들어졌던 수많은 10여 차례에 가까운 이 핵과 관련된 합의들이 무산됐던 경험 때문에 지금 미국 국민의 57%가 북미 정상회담 개최 자체에 대해서 부정적인 여론이 있다는 것이고, 더구나 의회는 더 말할 것도 없이 노골적으로 불신을 표시하고 있고, 더 이제 걱정되는 건 뭐냐면 미국은 항상 밑에부터 실무적으로 다 다져 올라가서 하자는 것인데 거꾸로 북한은 남북 관계에서도 그랬어요. 이유는 뭐냐면 북한은 우선 시간이 있어요. 임기에 구애받지 않아. 그다음에 필요하면 언제든지 흔히 얘기하는 살라미 전술이라는 걸로 잘라서 조금 양보하고 얻어내고 조금 양보해서 얻어내고, 문제는 뭐냐면 그 하나하나의 단계에서마다 북한이 요구를 할 거라고. 그런 총괄적 합의가 이번에 과연 이루어질까 하는 것이 우선 첫 번째 걱정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불신감이에요. 지난번 싱가포르 정상회담 할 때도 사실은 그건 아주 심하게 얘기하면 매우 충동적인 거라고 얘기할 수 있다고. 연합훈련 중단 같은 선물은 사실 그렇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중대한 거였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그냥 턱 내놓잖아요. 지금 트럼프가 유니언 어드레스 하기 전에는 그 북미 정상회담에 대해서 여론이 별로 안 좋았습니다. 근데 북미 정상회담 직후에 CBS 2월 5일자 여론조사를 보면 두 번째 북미 회담에 대해서 좋은 아이디어로 생각하냐 나쁜 아이디어로 생각하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굿 아이디어가 78%, 배드 아이디어가 22%입니다. 이렇게 확 변했다는 거죠. 그다음 북한도 이제 과거의 시각으로 볼 때는 북한이 그냥 살라미 전술을 쓸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북한이 통으로 변했다고 봐요. 굉장히 크게 변했다고 봐요. 북한이 경제 제일주의로 간 겁니다. 핵 경제 병진 노선에서 이제 경제 제일 노선을 바꿨다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재래식 무기는 도저히 한국하고 미국을 대응할 수가 없다. 대응할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은 핵이다. 핵을 갖고 대응할 수 있으니까 이제는 자기들의 안전을 확보됐으니까 이제 경제로 가자. 이것을 갖다 계기로 해서 그것이 가장 근본적인 전환이라고 봐요. 아까 저 CBS 여론조사 결과 얘기하셨는데 그거는 사실은 그 유니언 어드레스 잠깐 듣고 미국 사람들이 그 좋으냐 나쁘냐 인상기 비판한 여론을 갖고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보고요. 사실 아직도 미국 조야 싱크탱크 그다음에 국회 그 주변의 이런 곳에서는 아직도 회의론과 부정적 여론이 우세한 거는 그건 분명하거든요. 그러니까 요번에 그 최악의 시나리오 중에 하나는 방위비 감축 문제 논의하다가 지금 불거진 미군 그 제2사단 1여단 4,500명 미국 본토로 귀환한 다음에 안 보냄으로써 실질적으로 주한미군 감축하는 거는 의회 승인을 받을 필요도 없는 일이거든요. 그런 선물을 덜커덕 내놓는다든지 그런 면에서 이제 중재 역할을 넘는 이런 건 안 된다. 저건 된다는 거에 대해서 정확한 저희가 입장을 정해서 속된 말로 삑사리가 나지 않는 그런 합의가 잘 이루어지도록 역할을 해야 한다. 주한미군에 대해서 이제 자꾸 감축할 거다. 그거는 정말 김정일, 김대중 회담에서 합의한 바, 주한미군은 동북아 질서 유지군이라고 합의한 바, 이것은 계속되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또 김정은도 여러 차례 그 얘기를 했고 최근에 트럼프도 유니언 어드레스 직전에 주한미군 철수는 철자도 안 나왔다 한 얘기를 했습니다. 주한미군? 그것이 한국의 방위를 갖다 위해서 있다고만 생각하십니까? 그것이 한국의 방위를 갖다 위해서 있다고만 생각하십니까? 주한미군은 중국 포위를 한 데 있어서 미국으로 볼 때는 어마어마한 자산입니다. 중국을 포위하기 위해서 지금 태평양 인도 함대 사령부도 만들고 태평양 인도 전략으로 전략 자체를 바꾸지 않았습니까? 일본, 호주, 인도를 갖다 동맹국으로 해서 중국을 포위하는데 이 상태가 10년 이상 가면 중국 입장에서는 태평양에 자기들이 함대가 나갈 수가 없다고 볼 정도로 위기의식을 갖고 있어요. 근데 세계에서 제일 큰 함대가 있는 평택 함대 여기 숫자를 줄인다고요? 제1열도선에서 싸우고 인도 태평양 전체를 포위 전략을 세우면서 중국의 목 밑에 가 있는 평택 함대를 줄여서 철수한다고요? 이건 넌센스라고 보는 거예요. 미국으로서도 절대 포기하지 않을 카드라는 거죠. 우리가 거기까지 얘기가 이제 진전이 되면은 너무 많이 나간 거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 우려라는 게 그냥 근거 없는 게 아니라 우리 과거의 경험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럼 역사 뭐하러 배워요? 여태까지 그런 말하자면 통 큰 합의가 이루어졌는데 그 뒤에 이행이 안 돼서 좌절된 역사가 계속 반복돼 왔기 때문에 걱정을 하는 거죠. 가시적으로 납득할 만한 결과가 나오지 않았는데 해제한다는 게 실제로 생각보다 쉽지 않을 거라고요. 아, 예. 다만
그런 것들이 잘 이렇게 톱니바퀴처럼 정비가 돼서 서로 말하자면 말 대 말이 하는 행동 대 행동으로 연결이 되고 그것이 선순환하고 서로 못 믿겠으니까 중국으로 오라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지금 우리 이동관 수석께서 짚고 넘어가야 할 많은 요소들을 얘기해서 저는 다 의미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국가 안보에 관한 것은 가장 그 비관적인 시나리오, 회의적인 가정을 갖다 두고서 살펴봐야 한다 하는 지점에 대해서 저는 뭐 이견이 없습니다만 이제 문제는 이런 걱정하는 거예요. 미국의 조야에 있는 많은 사람들 또 한국의 일부 사람들 같은 경우는 플라톤이 왜 동굴의 우상이라고 하잖아요. 과거 동굴의 우상에 갇혀있는 지점이 있다. 과거는 맞아요. 북한이 정말 살라미 전술을 썼어요. 그 북한의 외교는 뭐 그런 점에서는 역설적으로 뭐 세계 최고라는 뭐 얘기까지 들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 북한이 갖고 있는 노선과 그 절박함, 또 미국이 갖고 있는 필요성 이런 것들이 서로 맞아떨어진 것이 아닌가 생각해요. 이번 만남으로 인해서 두 정상이 과연 세계의 평화라는 새로운 역사를 쓰게 될지 베트남에서 열릴 북미 2차 핵 담판이 해피엔딩이 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